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편곡을 전혀 할 줄 모를 때 교회에서 은혜로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음향, 어떤 소개, 편곡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진짜 그냥 마음으로 역시 실력은 어디서든 통하니까 톤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연주를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저의 간절한 바람에서 끝났어요. 그런 바람에서 끝났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발견할 기회를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향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순서에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역할로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검증해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소개도 저 잘났다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밑거름을 제공을 해서 이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눈을 열어주는 것 까지가 이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건데 연주자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도 연주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실험이 진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예인데 자, 때는 바야흐로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51분 미국 워싱턴 DC의 한 라팡드 플라자라고 하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쉴 시간이죠. 그의 소리는 다른 보조 악기가 아니라요. 그가 평상시 연주 때 사용하는 1713년장 스트라디바리우스 당시 시가가 350만 달러였는데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대의 명기가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공연 안내문도 포스터도 어떤 이름표도 없고요. 소개도 없고 평범한 버스커처럼 케이스를 열어두고 연주만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진행을 하는 그런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약 1097명이 교실 앞을 하루 근거리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분 이상 멈춰선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단 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전 세계 언론과 클래식 음악계 또는 예술 교육, 심리학, 철학, 경영 서적까지 수없이 인용되면서 어떤 아름다움과 실력 그리고 맥락과 우선순위에 대한 현대의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실력은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실험이 진짜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실력 어디서든 같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박지니까 똑같은 조슈아 벨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실력이 예술로 인식되지 않는 환경과 청중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력은 진짜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슬프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왜곡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이 실험, 우리가 방금 본 실험의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셨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곡을 같은 악기로 연주를 하더라도 청중의 주의와 맥락과 그 자리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그 실력의 효력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연습에도 바로 옮겨보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 곡을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상태에서 귀에다가 들려주고 싶은 거지? 나는 지금 콘서트홀을 전제로 연습을 하고 있어?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대중에서 내 연주가 확산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나의 어찌 보면 페르소나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숙제처럼 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연습은 어느 환경을 전제로 그 판을 짜놓고 연습을 하셨나요? 이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는 과제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술가가 자기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제가 대학원 과정을 제이미 라레도라고 하는 교수님께 배웠단 말이에요. 힐러리 한의 교수님이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을 여러 번 맡으셨죠. 근데 진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또 길러냈고 그런 학생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어떤 배움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분의 행보에서 저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자기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건 아니었지만 그분의 활동, 행보를 보면서 아, 예술가는 자기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연주할 때 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쟤는 톤이 진짜 좋아. 그게 굉장한 컴플리멘트잖아요. 칭찬인데 예전에
아우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교육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사람은 이 바이올린 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소리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어 선생님은 예술가를 단지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무대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봤다고 해요. 만약에 조슈아 벨의 실험을 아우어가 현재로 소환이 돼가지고 봤다 하면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케네디 센터에서의 조슈아 벨은 이미 완성된 무대에 초청된 사람입니다. 홀, 조명, 프로그램, 드레스 코드, 가격, 홍보 문구까지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이거는 중요한 예술 경험이야. 그러니까는 눈 뜨고 확실히 봐. 한 장면도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였고, 하지만 반면에 지하철역에서의 조슈아 벨은 아무도 그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것 같아요. 그냥 저거 그냥 도심에 항상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음 중에 하나로 그냥 들어온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예술가는 과연 무대가 있어야만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도 스스로 무대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술가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하철역에서 그런 거를 다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저는 방향성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야, 너는 지금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무대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니? 아니면 네가 있는 곳에서 작은 무대라도 스스로 디자인해 보려고 하고 있니?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실제로 저는 매 순간, 매 공연에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내 연주가 듣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연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늘 설득하는 숙제 같은 연주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자주 국제 포럼이나 컨퍼런스, 특히 과학과 IT 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 사이에서 전혀 여기에서 지금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한다고 아무도 기다리거나 기다릴 만한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연주를 할 때도 많고, 또는 정말 열악한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바이올린 연주다. 이 바이올린 연주를 사전 지식이나 적어도 다음 음이 어떤 음이 올지 예상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무대라도 스스로 그렇게 디자인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멘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 곡을 편곡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연주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한 무대 효과 또는 압도하는 카네기홀이나 케네디 센터와 같은 그 장소적인 여건, 그 안에 이건 세계적인 공연장이야 라는 레이블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도 장소가 내 연주에 대한 평가 절하를 하게 허용하지 않는 거, 그게 저의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 연주는 내가 귀를 열고 들을 가치가 있는 연주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움닫기를 해주는 게 예를 들어 멘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는 여러분이 당장 한번 해볼 수 있는 연습은, 행동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 교회, 학교, 아니면 카페, 버스킹? 이런 데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 공간을 나만의 작은 콘서트홀로 만든다 라고 선언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나오는 옷, 첫 인사, 또는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던져야 되는 한 마디, 첫 마디, 이런 것 하나하나, 또는 곡 사이사이에 내가 건넬 메시지, 멘트,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 혹시 나한테 네거티브하게 작동할 만한 신호를 여러분이 직접 제거하고 나에게 내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직접 설계해 보는 연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게 진짜 예술가는 손에 쥔
지금 여러분이 연주하고자 하는 그런 곡들뿐만 아니라 그 곡이 놓여질 무대와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 그 시간까지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꼭 배워야만 하는 것만 있느냐? 아니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지켜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청중 입장에서 훈련된 귀가 아니면 청중 앞에 던져진 진주라고 했잖아요. 던져진 눈앞의 샷건으로 그냥 소음에 불과하게 된다. 이건 이 사회 실험에서 입증한 결과였어요. 사람들의 반응. 요아힘이라고 하는 요셉 요아힘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카딘자 같은 것도 많이 연주를 하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근데 그 요아힘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솔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보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생각 없이 연습하는 사람은 평생 악습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훈련된 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음정이 맞아 틀려 이 정도의 귀가 아니라 그 어떤 음악 전체의 구조나 뭐 화성, 긴장에서 이완까지 이런 거를 느끼는 그 귀 있잖아요. 지하철 실험을 만약에 유아임이 여기에 있다면 이런 질문으로 또 반문이 될 것 같아요. 1097명 중에 진짜로 이 음악을 음악으로 들을 준비가 된 귀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또는 어떤 곡을 정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내가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귀만 훈련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연주자로서 그런 질문을 상시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 연주를 듣게 되는 청중으로서도 내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줄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흐름으로 내가 갖고 가고 있는가,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계획을 잊지 않고 있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 한 3분?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어떤 곡을 하고 있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도 딴짓도 없이 오직 듣는 일만 한번 몰두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 그 곡을 정말 아무 방해 없이 온전하게 다 듣고 나서 이 곡에서 가장 긴장됐던 순간 또는 가장 편안했던 순간이 어디였는지 여러분의 워딩으로 말로 따복따복 적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주를 떠나, 그러니까 연주가 삶에 침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연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느냐만큼 그만큼 듣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도로시 딜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수는요, 학생의 실력보다 학생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원래 못하는 애잖아, 이런 거 못하는 애야 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자란 학생과 너는 이거 할 수 있는 학생이야, 다만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를 다른 형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길러진 학생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하철 출근길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다 지금 완전 회의, 전쟁 앞두고 있어. 오늘 이거 어떻게 살아남지? 또는 뭐 얼른 애부터 빨리 저기 유치원 데려다주고 나 빨리 출근해야 돼, 시간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 오늘 지각하면 끝장나는데 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어떤 정체성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지금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그런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 실험에서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실수만 하는 사람 같아. 아니면 뭐 난 진짜 연습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아직 연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로시 딜레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생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의 말들을 종합해 보자면
되게 따뜻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연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지혜야. 그 질문이 너를 내일은 여기로, 내일 모레는 저기까지로 데려갈 줄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참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디시플린이 항상 중요하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나의 큰 지지자이자 응원자가 돼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자, 그래서 앞에 제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시선, 이 사회 실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합해가지고 그 실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실력 하면 기술적인 실력, 미적인 실력, 인식적인 실력, 평가하는 거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술적 실력이라 하면 뭐 음정, 박자, 정확도, 보잉, 왼손, 뭐 악보에 적힌 거를 얼만큼 완벽하게 구현하는지 그런 능력에 대한 거겠죠. 조슈아 벨은 그의 기술은요, 뭐 타일추종을 불허하죠. 그래서 지하철이든 콘서트홀이든 늘 최고고 똑같았습니다. 그 실력. 그리고 두 번째 미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음색, 프레이징, 뭐 감정 표현, 해석의 깊이. 어찌 보면 악보를 넘어선 음악을 말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것 역시 탁월하죠, 조슈아 벨은. 그리고 세 번째, 인식적인 실력인데 이게 평가에 기반한 거 있잖아요. 청중의 귀와 마음을 특정 상태로 초대하게끔 하는 거. 뷰는 프레젠스라고도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어떤 신호를 먼저 내가 연주자로서 무대에서 보여줄지, 어떤 공간에서 이 음악이 진짜 잘 들리게 할지를 설계하는 그런 힘. 콘서트홀에서는 이 세 번째 층을 주로 공연장, 홍보, 가격, 드레스 코드 같은 게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몇 층짜리 실력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정, 보잉, 뭐 템포, 할 테크닉 이런 것만 연습하고 있다면 이건 1층인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실력, 같은 곡이라도 이 곡의 이야기가 무엇이며 캐릭터는 어떻게 되고 음색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연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2층까지 쌓여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들려주고 싶은지까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고려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3층까지 동시에 실력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메타 바이올린인 것처럼 여러분이 메타 인지를 동반한 연습의 목표는 이 3개의 층을 여러분이 연습하는 와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기획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럼 내가 이 곡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연주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 장소, 맥락, 시간에 거기에 와 있는 나의 청중, 나의 타겟은 이런 신호를 받으면서 나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호를 더해줘야겠다. 이런 신호를 제거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연구를 했던 그런 내용을 3층에 연습 일지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비단 테크닉의 실력에 그냥 1차원적인 실력에만 급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2차원, 3차원적인 그런 입체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기의 어떤 연습 패턴도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조슈아 벨의 지하철 실험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실험은 세상 사람들 너무 각박하네 라는 거에서 끝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연주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실험처럼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뭐, 지야, 너는 너의 실력을 어느 층까지 설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니? 뭐 손가락 움직이는 거, 활 테크닉 이런 걸 넘어서 청중의 귀와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맥락까지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고 있니? 반대로 내가 청중인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지야, 너 오늘 지하철역에서
그 세계적인 연주자. 네가 오늘 지나쳤을 그 연주가 언젠가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연주였어. 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라는 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와 진짜 아름다운 걸 내가 놓치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죠. 근데요, 저는 이 사회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 적어도 제가 여러분께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항상 실력 하는데, 실력은 세상이 알아볼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력은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 기준을 지키면서 연습하는 그 삶의 태도, 그런 게 쌓여서, 자,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3층, 입체적인 연습, 그런 게 쌓여서 언젠가는 그 맥락과 딱 맞는 순간을 만나면, 여러분이 적어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비로소 남들도 보게 되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이란 악기가 그렇잖아요. K-pop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 어떤 대중성, 환호, 열광 이런 거를, 인기를 기대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굉장히 힘 빠지는 이야기죠.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도 아무도 안 봐주는구나.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내 기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비전, 이 노력을, 이 기준을 끝까지 지키면서 연주하는 사람이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고 살아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응원으로,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이 실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숙제 잊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어떤 한 발짝 떨어지는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보는 바이올린 연주, 바이올린 배우기 콘텐츠를 한번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실력, 예술, 그리고 삶을 함께 탐구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 콘텐츠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